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이틀간 진행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제 잠시 뒤면 종료됩니다. 저희가 어제는 대구와 광주 사전투표소 분위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부산과 대전으로 가봅니다. 네, 차상은 김기수 기자 나와주시죠. 네, 먼저 차상은 기자, 지금 있는 곳 어디입니까? 네, 부산 남구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대전 둔산 일동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차상은 기자, 부산은 보수세가 강하지만 진보 후보를 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떨지 관심입니다. 현장 투표율이 어떻습니까? 네, 사전투표 종료 시각이 임박하면서 서둘러서 투표를 마치려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막바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둘째 날인 오늘은 어제보다는 유권자의 수가 많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부산에서는 제가 나와 있는 곳을 포함해 206곳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어제 투표율을 포함한 부산 지역의 사전투표율은 오후 5시 기준으로 28.78%입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4.17%포인트 낮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의 투표율은 17.21%를 기록했지만 2일 차인 오늘 최종 투표율은 어제에는 미치지 못할 걸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출근길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투표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과 중에 잠시 시간을 내서 사전투표장을 찾는 유권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 부산 지역의 유권자는 286만 명 정도인데 지난 대선보다는 5만 6천 명가량 줄었습니다. 부산은 보수 민심이 상대적으로 강한 곳으로 분류돼 왔지만 일부 선거에서는 진보정당 후보가 선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부산 지역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거나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한 분들은 후보들의 공약을 잘 살펴보시고 본투표에서 소중한 권리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캐스팅 보트인 충청권에서는 이번 대선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김기수 기자도 현장 분위기 전해주십시오. 네, 이곳 사전투표소에는 종일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은 과거에 투표에 참여한 적도 참여하지 않은 적도 있다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동안 투표에 참여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좀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제 한 표가 되게 소중하다라는 걸 깨달아서 탄핵이라는 매우 중대한 일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전투표 둘째 날인 오늘 오후 5시 기준 대전의 사전투표율은 31.98%로 집계됐는데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또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인 30.26%보다 높지만 지난 20대 대선 때인 36.56%를 넘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을 포함해 충청권은 역대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세종 지역을 제외하고 충청권의 선택을 받은 후보가 당선됐고 지난 19대 대선 역시 충청권에서 표심을 장악한 후보가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충청은 진보나 보수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표심이 상당히 유동적인 대표 경합 지역으로 전국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선 충청권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틀 동안 이어진 사전투표 기간, 투표장에서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공무원인 선거 사무원이 배우자 신분증을 이용해서 2차례 투표한 혐의로 체포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가 회송용 봉투에서 발견됐다고 신고했지만 자작극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사전투표소입니다. 이곳에서 60대 여성이 사전투표 첫날 정오쯤 남편 신분증으로 먼저 대리투표를 했습니다. 5시간 뒤엔 자신의 신분증으로 또다시 투표해 이상하게 생각한 참관인에게 적발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해당 투표지는 확인은 일단 현재로서는 확인은 못하겠죠. 들어갔으니. 이 여성은 해당 투표소의 선거 사무원으로 강남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돼 직위가 해제됐습니다.
계약직이니까 막급인가 뭐 이럴 겁니다. 기회자가 됐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선관위는 여성의 남편 역시 범행에 공모한 건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함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투표 이튿날 아침 경기도 용인시 주민센터에서 20대 여성이 사전투표 도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관내 선거를 할 경우 받는 회송용 봉투 안에서 기표된 용지가 발견됐다고 참관인에게 알린 겁니다. 여성은 봉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된 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혼란을 부추기려는 자작극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이 타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은 뒤 직접 해당 봉투에 넣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여성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방침입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부정선거 우려로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겠다며 선관위 건물에 남녀 2명이 몰래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하동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이어졌고 인천에서는 선관위 제지에도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참관인이 체포됐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2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손에는 뭔가를 담을 수 있는 푸른색 가방도 보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밤 11시 반쯤 서울 구로구 선관위 건물 복도에 누워있던 이들은 4시간 만에 발각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회원으로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기 위해 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날 밤 경남 하동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관위 건물 뒤편에 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 침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부정선거가 없도록 감시하려고 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가좌동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는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투표를 참관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인천 서부경찰서에 붙잡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일에 완장이나 흉장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는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성은 선관위의 제지에 불응하다가 퇴거 명령에 따르지 않는 참관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오늘 경기와 충청을 거쳐서 강원도 집중 공략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90시간 외박 유세가 진행 중인데요. 원주 유세 현장 연결해 봅니다. 네, 제가 원주에는 옛날에 치악산에 올라올 때 좀 오고 그다음에 여기 지학순주교 교실 때 옛날 제가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때 여기 지학순주교 교실 때 여기 와가지고 원주 교구에서 제가 데모도 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공장이 제가 한일 도르코라고 한일공업이 있는데 제가 하도 데모를 많이 하니까 저 원래 서울 개봉동에 있었는데 그 회장님이 아이고 김문수 데모 많이 하니까 이제 공장을 옮기자가 원주 문막에 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장한테 물어보니 원주 문막에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직원도 막 혹시 한일 도르코에서 오신 분 없죠? 제가 다니던 공장이 그 바로 원주 문막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다가 보니까 우리 원강수 시장님이 사업을 한 걸 보는데 이 원주는 좀 되겠다. 원주에 우선에 연세대학교가 있죠? 좋은 대학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 조카도 여기 다닙니다. 원주 캠퍼스 다닙니다. 연세대학교. 그 친구는 서울에 있는데 여기 원주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 좀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보니까 또 우리 원주에 있는 우리 연세대학교 안에 또 의과대학도 또 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원주에 또 연세대학교 병원도 또 있죠. 세브란스 병원 있죠. 야, 근데 원주에 또 가톨병원도 있습니까? 가톨병원 있어요? 제가 옛날에 또 거기도 가봤는데. 그래서 원주는 지금 여러 가지로 아주 좋은 앞으로 미래의 이 많은 그냥 대학교도 있고 또 의과대학이 있어서 생명 바이오 분야 또
이 바이오 산업이 들어오는데 제가 아까 시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국가산업단지가 있느냐 이러니까 없다 그래요. 없습니까? 우리 이제 박정환 의원 오세요. 원주에 생명과학하는 이 바이오 부분 국가산단이 없습니까? 아직 조성이 안 됐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님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밀어주시면 반드시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저는 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옆에 박정환 나왔어요. 원주시장님 보고 물어보니까 없다 그래요. 그 어떻게 없느냐 그러니까 신청했는데 떨어졌다고 그래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원주에 바로 이 생명과학 바이오 단지를 국가산단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좋은 줄 아시죠?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이 세브란스 우리 이뇨한 국회의원이 안 하셨는데 이뇨한 국회의원이 바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그 의사예요. 우리 당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래 해가지고 우리 여기에 연세대학교의 병원뿐만 아니라 의과대학하고 여기 원주에 생명 바이오 과학단지 연구소 이런 것들에서 대학교와 산업단지가 같이 힘을 합치고 대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학교 안에서 창업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공짜로 전기, 물, 사무실, 연구소 공짜로 전부 쓰고 과학기자재 연구를 하려면 현미경도 필요하고 각종 기자재 실험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하고 이런 거는 우리 국가에서 확실히 밀어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원광수 시장님이 요즘에 미국 출장을 갔다 왔는데 또 대만에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엔비디아라고 아세요? 이게 바로 우리 인공지능 만드는데 세계 1등 기업이 엔비디아 아시죠? 그리고 TSMC도 아시죠? TSMC도 대만에서 나온 회사인데 거기도 그렇고 다 대만 사람들이에요. 대만이 조그마한 나라 같지만 우리나라 반도 안 돼. 작은 나라 같지만 세계 최고의 AI 인공지능과 또 이 반도체 부분에서 세계 최고예요. 이런데 우리 원광수 시장이 출장을 가가지고 거기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육 훈련 기관을 미국의 엔비디아 AI 관련된 훈련 그리고 또 이 반도체 부분 이런 훈련시키는 협약을 하고 왔더라고요. 아직까지 온 건 아니고 내년부터 하게 원래는 추가경정 예산, 추경 예산을 세울 때는 그걸 반영하겠다는데 추경 예산 여기 오신 국회의원님들이 박정환 의원님 중심돼가 국회의원들이 아마 그 예산 원래 30조 제가 당선되면 바로 30조 예산할 건데 이때 바로 반영을 해서 우리 이건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문수! 네,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각 당에 출입하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대선 관련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인용, 손효정 기자 나와주십시오. 네, 국회에 마련된 YTN 특설 스튜디오입니다. 저는 민주당을, 손효정 기자는 국민의힘을 각각 출입하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대선 사전투표가 곧 종료됩니다. 후보들도 막바지 표심 공략에 주력하고 있는데 대선 관련 주요 내용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사전투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사전투표 열기 어제까지만 해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대선에 대한 큰 관심을 반영한 거란 해석이 나왔는데요.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집계된 투표율은 32.95%입니다. 아직 최종 투표율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투표율을 두고도 각 당은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민주당은 사전투표가 평일에 진행되는 만큼 투표율이 높다면 그만큼 변화의 열망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섣불리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보다 막판까지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특히 본투표일까지 적극 투표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이루어 주십시오. 투표는 총칼보다 강합니다. 투표하면 국민이 이깁니다. 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율 추이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국민의힘도 투표율이 높게 나온다면 그건 오히려 반 이재명 정서의 증거다. 역전극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높은 투표율이 유리하다는 건데요. 윤재욱 선대 본부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괴물 독재를 막겠다는 국민들의 강화하고 단호한 의지가 이처럼 높은 투표율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의 대역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해보면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 경북의 사전투표율이 지금 가장 낮은 걸 두고는 당 안팎에서 우려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뼈아픈 지적인 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사전투표를 불신하는 일부 보수층의 우려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투표를 독려하는 한편 본투표 당일 투표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투표율과 판세가 꼭 연관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사전투표 제도가 이미 자리 잡은 만큼 투표율을 선거 유불리와 연결짓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대선 본투표가 나흘 앞으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오늘도 후보들 바쁘게 전국을 누비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지역 어딜까요? 네, 이재명 후보는 강원 춘천시 집중 유세와 원주 선거운동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일정인 충북 충주에서 지지세 결집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수도권과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재정을 배분하고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며 이를 법제화하겠다고도 역설했는데요. 강원과 충북 두 지역 모두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가 패배했던 곳이기도 한 만큼 신경을 쓰는 기류가 읽혔습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 불균형 성장 전략 때문에 이 강원도나 저기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런 데는 소외됐지요. 균형 발전 전략으로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자, 그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어디로 향하는 거죠? 네, 김문수 후보 경기와 충북에 이어 지금은 강원도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늘부터 선거 전날 자정까지 집에 가지 않고 유세하는 90시간 외박 유세에도 돌입했는데요. 김 후보 경제를 내세우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세 현장에서는 MS 노믹스라는 경제 대전환 정책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풀어보자면 일자리 중심 성장을 의미하는데 기술 투자와 기업 규제 완화, 고용 친화적인 노동시장 같은 부분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공약도 공약이지만 사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구도 또 빠지지 않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역시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 메시지가 김 후보의 유세의 주를 이뤘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는 대국민 호소문도 발표했고요. 이 후보를 겨냥해 무자격 파렴치에 그때그때 말을 바꾸는 후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또 이낙연 세밀의 민주당 상임 고문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괴물 독재라는 원색적인 표현도 거듭 나왔는데요. 결국 반 이재명 정서를 집중 공략해 지지층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낙연 씨가 국무총리도 하고 전라남도 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한 분인데 이분이 민주당 도저히 괴물 독재 국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김문수를 밀어주기로 했는가 아십니까? 네, 당연히 이재명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내란 특검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내놨는데요.
내란 종식을 위해선 책임자와 동조자를 다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정치인 역시 피해갈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민의힘의 누군가가 내란에 동조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동향도 소개해 주시죠.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일정도 한번 짚어보면요. 서울 마포 경의선 숲길을 산책하며 유권자들을 만났고 대학교가 있는 중앙대와 신촌을 연이어 방문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소식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권영국 후보는 경남 창원에서 출근길 노동자들과 만나는 일정으로 유세를 한 뒤 경남 도의회와 부산 시의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권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제조업 재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내걸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YTN 특설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이 개혁신당 쪽에서 단일화 관련 만남을 요청해왔다고 공개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단일화가 무산됐다고 인정하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미련을 두는 모습이어서 줄다리기는 막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은 YTN 라디오에 나와 개혁신당 쪽에서 사전투표 첫날 일정이 마무리된 밤에 만남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만남 시간과 장소까지 정해 연락을 해왔다가 장소 변경 요청이 있었고 결국 회동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저녁 9시에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준비하던 중에 9시가 되기 전에 장소를 변경하자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는 곧바로 회동 자체를 취소하는 통보를 받아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단일화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 중인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고 개혁신당은 즉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회동 얘기를 전혀 들은 게 없다며 거간꾼들의 잘못된 의사전달로 평가절하했습니다. 선거를 하다 보면은 중간에 거간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말을 옮기고 이러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의사가 전달되거나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혀 금시초문인데 왜 김재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국민의힘도 공식적으로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는 무산됐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그러나 단일화는 어려워졌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전투표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도 단일화에 매달리는 국민의힘에 대해 대선 때만 되면 사람을 데려와 표를 구걸하려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사람을 키우지 않고 대선 때만 되면 외부 사람을 데려와서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한계 정당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만만한 제3후보를 흔들어 주저앉히고 공짜 편을 얻어가려는 구걸 정치 집단입니다. 끝난 듯하면서도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후보 단일화 줄다리기는 본투표 전날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진보 진영의 대표적 스피커로 통하는 유시민 작가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씨의 학력 등을 거론하며 내놓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망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고 더불어민주당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방송인 김어준 씨와 함께 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란영 씨와 관련한 대화를 나눕니다. 앞서 설 씨는 노동자 단체 외모 폄하 발언 등이 논란이 됐는데 유 작가는 최근 설 씨가 보인 행보의 이유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김문수 씨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설란영 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노동운동을 하다 만난 김 후보 부부의 학력 차이 등을 비교한 것으로 설 씨가 혼인을 통해 자신이 고양됐다고 느낄 거라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이제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당장 국민의힘에선 친민주당 진영에 비뚤어진 선민의식이 드러난 시대착오적 천박한 망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 후보 본인도 설란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란영이라며
여성 노동자 학력 비하를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형적인 진보 위선자들의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학벌에 대한 차별, 그리고 노동운동에 대한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폭력 발언을 그대로 옮겨 파문을 일으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공세에 가담하며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 검증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진화에 나섰는데 확전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또는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성들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걱정과 경계를 가지고 이준석 후보 발언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설화까지 더해지면서 각 후보 캠프에선 선거 전 막판 돌발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종료된 오늘의 전국 상황, 김유정 더불어민주당 국민화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전투표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아직 6시 때까지의 투표율이 집계는 안 됐고 저희가 속보로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릴 텐데요. 일단 어제와 오늘 오후 1시 때까지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보였었는데 2시부터 지난 대선 때와 역전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사전투표가 이제 하나의 선거 문화, 정치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투표의 이 편리함에 대해서 이 정치적 효능감도 많은 유권자들이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왕에 투표하기로 마음 먹은 분들은 사전투표를 이용하는 비중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최종 투표율이 꼭 높은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이제 비근한 예로 지난 대선과 19대 대선을 비교하면 사전투표율은 19대보다 20대가 높았지만 최종 투표율은 거의 엇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전투표가 본인의 어떤 편리함, 그리고 만약에 본투표 때 혹시 모를 어떤 불가피하게 투표를 못할 상황, 이런 것들을 미리 상정해서 점심시간 또는 퇴근 후 뭐 이렇게 이용해서 사전투표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못한 분들은 본투표가 또 보궐선거에서 저녁 8시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또 기약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전투표가 하나의 문화, 선거 문화로 자리는 잡았습니다만은 이제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유불리를 따지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사전투표의 내용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세대별로, 또 지역별로, 연령별로 어떤 분들이 투표에 참여했는가를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만 이게 유불리가 좀 밝혀질 텐데, 단순히 투표율만으로는 어느 당에게,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다라는 거를 얘기하기는 이제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또 각 당은 자당에 유리한 해석을 내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역대 가장 빠른 사전 투표율이다라고 이제 각자 정당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해석을 좀 했었죠. 서로 결집하고 있다고 각자 입장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투표 제도가 지금 정착된 지 한 10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아마 투표가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예. 화요일이다 보니까 월요일 휴가를 아마 내게 되면 쭉 이제 연휴를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어제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다음 주에 있는 본투표에 미리 투표를 하고 이제 본투표에 참여 안 하실 분들이 좀 속시하게 확실하게 미리 투표를 하자, 이제 그런 이제 취지에서 사전 투표를 좀 초반에 높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36% 정도 갔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모자란 수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번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전남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되게 높았었고요. TK 지역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제일 낮았는데 아마도 TK나 PK에서는 사전 투표보다는 본 투표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투표율보다 중요한 건 투표자 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구가 이제 영호남 TK, PK 인구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투표자 수가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전 투표가 대선에서 최초로 목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보통은 금토에 대선에 이루어지고 지금 목요일, 금요일은 처음이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보면
금토했던 사전투표율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다. 저희가 지금 처음 경험하는 목금 사전투표라서 그것도 좀 고려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틀 다 평일이어서 좀 어느 정도 더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전투표소에서 지금 각종 사건, 사고들이 많이 지금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걸 뉴스로 접한 시민들이 좀 이렇게 꺼려하는 게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도 어제 드는데요. 이제 신촌에 있는 투표소라 그러던데 거기서 투표지를 들고 밖에 나가서 외출하고 식사까지 와서 다시 기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엄격히 말하면 투표 그 용지를 배부받으면요 그 안에서 바로 기표까지 하고 투표에 넣는 그 과정이 그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밖에 나갔다 오게 되면 엄격하게 말하면요 이거는 한번 기권을 한 거라 봐야 돼가지고 다시 투표함에 넣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서 식사까지 하고 와서 투표함에 넣은 거 이거를 인정해야 되느냐 이 문제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아마 투표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 뭔가 좀 의심스럽다. 안 그래도 지금 선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이제 불안정성이라든가 관리가 소홀하다 이게 지적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거 아니냐고 하면서 둘째 날인 오늘부터는 사전 투표에 참여율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오전에 또 보도가 또 나왔었습니다. 한 사람이 투표를 2번 하다가 또 참관인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또 경찰 조사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오전에 보도가 되면서 오후에 투표율 떨어진 게 아니겠는가 그런 것도 좀 반영됩니다. 예, 중앙선관위가 사과까지 했죠. 각 정당의 관련 반응도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을 들어보고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투표용지를 받은 시민들이 투표용지를 수령한 채 투표소 밖에서 기다리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소한 실수도 생겨서는 안 됩니다. 선관위는 더욱 철저하고 빈틈없이 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선관위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께서 사전투표를 불신하고 계시고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부족할 마당에 이래서야 국민들이 선관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투표지를 들고서 밖에서 대기를 하다가 식사를 하고 오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다른 사람이 대신 찍어도 모르겠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선관위가 왜 이렇게 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특히나 이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가지고 이 중앙선관위에 계엄군까지 보냈던 전 대통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선관위가 더욱더 긴장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관리에 정말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물론 사전투표에 특히 이제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의혹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전투표에 특히 부정선거가 많다, 막 이런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24시간 CCTV로 감시한다, 뭐 시간대별로 뭐 투표율을 공개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사실 여러 가지 그 보안 장치들을 선관위가 마련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관리가 부실하게 돼버리면 이거 정말 부정선거론에 빌미를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헌재에서도 대법원에서도 최종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그런 건 없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어도 이렇게 관리가 부실하면 선관위는 뭐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요. 국민들은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당연히 선관위에 대해서 불신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어제 신촌에 있었던 그런 선거 그 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아니 줄이 길어지면 그 투표용지를 조금 제한적으로 순서를 기다려서 발급을 하든지 아니면 바깥으로 대기를 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나가서 관리를 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들고 가서 식사까지 하고 돌아왔는데 본인 확인을 제3, 제4 안 했다는 것도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왜 불씨를 자초하나, 그리고 빌미를 주는 이런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선관위가 단순히 이런 뭐 사과만으로 이게 해소가 될 불씨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제에 정말 근본적인 뭔가 개혁 방안들이 조금 실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아울러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걸 그냥 이제 뭐 단순히 조사하고 징계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요, 선거 관리 부실이 선거 부정으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정말로 이거는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직원의 잘못인지 이걸 명백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선거 사무원이 2번 투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건데, 이거는 선거의 3대 원칙, 직접, 비밀, 보통인데 이건 거기서 2가지나 어긴 거예요. 직접 투표도 어긴 거죠, 비밀 투표도 어긴 거죠. 그러니까 본인 배우자 걸 대신 투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선거 사무원의 특이한 게 뭐냐면, 지난번 선거에도 선거 사무원으로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혹시 지난번에 이렇게 배우자 거를 몰래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오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거 사무원들이 세상에 직접, 비밀, 이 2가지 선거의 대원칙을 깨트리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일반 국민들의 선거 관리를 어떻게 공정하게 정확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어떻게 남편의 신분증으로 그 투표를 할 수 있느냐가 궁금했던 건데, 이제 선거 사무원들은 그러면은 본인이 직접 셀프로 그렇게 인증을 하는 건지, 이분이 만약에 지금 다른 투표소에 가서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투표를 했다면 걸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참관인이 지켜보다가 왜 저 사람은 2번 투표를 하지? 그래서 지금 적발이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일단 선거 사무원으로 그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투표소에 가서 뭔가를 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느 누가 감히 남편의 그 신분증을 가지고 한 번 더 투표를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지, 이 선거 사무원의 어떤 개인적인 특수성인지, 잘못된 발상인 건지, 아니면은 이런 일이 또 다만 적발되지 않았을 뿐인지 또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뭔가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 사무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선관위 직원들은 이 선거 동안에 뭐 휴가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좀 현장에 나가서 뭔가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거를 그냥 그 며칠 그 선거 사무원 모집해가지고 관리를 맡기고 참관인 두고 이런 것만으로 이런 부분들을, 관리의 부실을 다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체계적인 어떤 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예. 그 배우자와 서로 공모해가지고 내가 못 가니까 네가 대신 해줘 라고 해서, 그러면 누구를 찍어줘라고 했을 거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러지 않다 그러면은 남편이 내가 원하는 후보를 찍고 싶은데 남편이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을 찍으려 했기 때문에 내가 남편 거 뺏어와가지고 몰래 찍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개인적인 또 추측까지 또 해주셨어요. 자, 이 후보들 유세 현장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강원 지역에 방문했는데 이번 유세 기간, 선거운동 기간에는 처음인가 봐요? 강원도요? 예. 이제 본격적인 5월 12일부터 공식 그 선거운동 기간의 원주나 춘천은 처음인데요. 예. 5월 초에 저희가 이제 이 선거 캠페인이 경청이잖아요. 경청 투어 이렇게 해서 영동 지방, 태백, 영월, 동해, 삼척, 철원, 화천 이쪽으로 한 12군데 지역을 다 다니면서 이제 유권자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유세를 했었고요. 그리고 공식 유세는 아니죠. 그래서 방문을 했었는데 이제 원주, 춘천 이쪽은 처음이었죠. 예. 그래서 뭐 지금 그러니까 12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전체 지역을 뭐 한 번에 다 돌 수는 없는 거고, 이를테면 김문수 후보는 인천에 가서 사전 투표를 어제 했는데 그게 첫 인천 방문이라는 거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좀 많이 모자라기도 하죠. 그래서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굉장히 그 국회의원도 많고 또 도지사도 민주당인 시절도 상당히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좀 세가 많이 약해졌어요. 강원도 지역에 국회의원이 8명인데 저희가 2명만 지금 민주당 의원이거든요. 예. 도지사도 지금 국민의힘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후보가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강원도가 특별히 이제
그 안보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강원도에 희생이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뭔가 공정한 보상이나 정책적인 뒷받침 지원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오늘 강원 지역에서 유세를 펼쳤고요. 지금은 아마 이제 충주에서 지원 유세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오늘 강원 원주 유세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장남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기자들이 이제 계속 아무래도 이슈의 중심에 있었죠. 이준석 후보의 그 3차 마지막 토론회에서 발언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이 그 아들과 관련된 사건이 2021년에 보도가 되자마자 몇 시간 만에 12월 16일 날 자식 둔 죄입니다 라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국민 사과를 한 바가 있었고요. 벌써 4년 전이네요. 그리고 그 아들도 속죄하면서 속죄의 시간 갖겠다라고 또 사과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뭔가 그 벌금형을 받은 것이었는데 기자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식 둔 어떤 죄인이다. 그리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다만 이준석 후보의 어떤 토론회에서의 어떤 그런 발언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왜곡이나 허위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가 필요하고 또 어떤 사법적인 제재도 필요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저는 이제 3차 토론회에서 당시에는 권영국 후보의 그 입을 빌어서 뭔가를 비판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를테면 뭐 이재명 후보의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가족에 대한 얘기다 이런 얘기에 대한 지침도 없었죠.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는 후보 검증이다 이러다가 또 이번에는 뭐 완전히 무슨 정치 보복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자꾸 기자회견 열면서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말씀이 좀 길어집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정말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후보님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좀 더 정제된 언어로 그렇다면 나중에 이 가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건설적인 대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 이를테면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권 이후로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대선 후보 간에 정말 품격 있는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정말 그게 검증이 필요했던 얘기라면. 그런데 본인의 어떤 시쳇말로 나락간 거 아닙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표현으로. 모든 국민이 불의의 일격을 당한 셈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기자회견을 거듭하면서도 완전한 사과는 아니었고요. 계속 뭔가 논점을 바꿔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잘못 키운 제 잘못이라고 하면서 그 댓글 표현을 과장 왜곡해서 그것이 마치 성적인 표현인 것처럼 조작해서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여성 혐오 발언을 국민의 토론장에서 함부로 한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특히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대해서 사법적 제재가 뒤따를 거라면서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이재명 후보가 그 공개된 범죄 일람표를 아마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범죄 일람표 2에 보면은요, 그때 이제 아들이 했던 그 발언 댓글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요. 또 그 젓가락 얘기도 나오고요. 더 참혹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범죄 일람표를 보고 확인을 하고 말씀하시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과장이라든가 또 사실 아니다. 이게 오히려 더 좀 이재명 후보가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사과를 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사과 내용은 다릅니다. 그때는 상습 도박 의혹이었었고요. 또 이제 댓글에 대해서는 성폭력 댓글이 있었다. 아들이 쓴 게 맞다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사과했는 건데 지금 이제 밝혀진 거는요. 그때 그 상습 도박의 규모가 무려 2억 3천만 원입니다. 20대에 이제 거의 무직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무직으로 알려진 아들이 과연 2억 3천만 원을 상습 도박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부모님한테 물려받았으면 증여의 논란이 있는 거고요. 외부에서 받았다 그러면 그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준 사람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력
뭐 성남시장이라든가 경기도지사라든가 그걸 바라보고 아마 그 대가를 뭔가 바라면서 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2021년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제가 그 범죄 일람표 보면요. 이때 단 열흘 동안 본인이 입금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2,500만원입니다. 단 열흘 동안에 2,500만 원을 입금해가지고 그걸 계속 굴려서 도박을 했었어요. 그리고 최고 많이 넣은 금액이 언제냐? 한 번에 넣었을 때 675만 원을 넣었습니다. 과연 이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알바를 해서 얻었습니까?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소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관련 발언했던 거에 대해서는 방송 토론에서 지금 이제 후보자 가족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와 또는 이제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또는 인격의 문제, 이거는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문제다. 만약 이렇게 예. 대선 이제 당선되기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더 큰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걸러보고 검증하는 게 더 옳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강원도 원주 유세 화면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 충북 충주에서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을 해서라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뭐 저 같으면 바로 해버리거든요. 그때는 제가 기회가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저희 혹시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그거는 어떻게든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지요? 제가 저기 곡성인가 어디 갔었어요. 갔는데 논뚝길에 도로가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자란 나무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간이 의자를 놓고 할머니들이 쉬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니 그 벤치 하나 놔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거기는 제가 이제 군수한테 그 당시에 이제 군수가 아직 없을 때 옆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그 군수한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소속인데 여기 벤치 하나 놔주면 좋겠다. 동네 할머니들 앉아서 간이 의자 놓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바로 해결해 놨더라고요. 이게 결국 마음 문제인 거죠. 마음 문제. 저는 국정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처갔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행정이나 살림이라고 하는 게 크든 작든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죠. 애정을 가지고 그 수요자 입장에서 하느냐 아니면 그냥 공급자 입장에서 적당히 하느냐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저는 성남에서 시장을 할 때 참 행복했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제가 마음먹은 일을 거의 다 할 수 있었어요. 정부로부터만 상당히 많이 독립이 잘 돼 있었고 물론 뭐 성남시 돈을 제 마음대로 한다고 정부 박근혜 정권이 좀 미워해가지고 수사도 해도 안 되고 안팎을 해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돈을 뺏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강원문에서 단식 농성도 한 일이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자율권이 좀 많아서 제 뜻대로 지적을 했어요. 근데 참 많은 걸 바꿨는데 결국은 제가 마음만 먹으면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게 국정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먹으면 잘하기로 마음 먹으면 정말로 잘할 수 있어요. 이게 행정 책임자, 국정 책임자, 아니 뭐 동창 회장, 개모임 개주 다 똑같아요. 사실 본질은. 그 대표가 어떤 마음으로 그 모임을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이 흥하기도 하고 완전 망해버리고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이 공직자라고 하는 거, 특히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이 공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 공무, 이거는 정해진 게 특별히 사실은 없어요. 뭐 안 해도 그만이에요. 누구처럼 뭐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할 위기에 있더라도 뭐 드라마 보면 잘 수도 있는 거죠. 눈 뜨면 출근이고 눈 감으면 퇴근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내버려 둬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요. 그러나 법에 그런 뭘 해야 된다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세월호 사고가 나긴 했습니다만
좀 전까지 재직하셨던 그 어떤 분은 좀 뭘 드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흉보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동네 국정에 관심을 별로 갖지 않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 그건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시장이 알아서 하는 거야. 재정 지원 지출로 경기 부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돈이 없어. 세금이 안 거쳐. 재정이 부족해. 그러니까 참어. 라고 말했죠. 균형 재정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불황인데도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한, 경기 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안 하잖아요. 추경 좀 해가지고 동네 골목에 우리 지역 카페 소비 쿠폰 이런 거라도 조금이라도 해줍시다라고 생난리를 쳐도 절대로 안 해줘요. 지금까지도 잘 안 해주고 있죠. 경기가 나빠질 수밖에 없죠. 각자 알아서 살아라. 각자 도생. 이렇게 방치했죠. 다행히 김문수 후보가 며칠 전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추경 35조 원 그러고 있길래 그거 다행이다 라고 제가 생각합니다만 여하튼 안 하려고 해요. 방치를 해놨죠.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지죠. 안 그래도 나쁜데 부양을 해도 될까 말까 한 거를 그냥 방치해버리면 더 나빠지죠. 네, 이재명 후보의 유세 장면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준석 후보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오늘 당원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이메일을 보냈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이준석과 개헌신당이 15%를 넘어야 대한민국 미래를 두고 당당히 경쟁할 수 있다. 진심을 다해서 한번 고개 숙여 부탁드린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좀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10%, 11% 지지율 나왔을 때 조금만 더 끌어올리면 선거비 다 보존받을 수 있겠다. 이거를 막 목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를 거부하면서 좀 독자 행보를 보였던 게 아닌가 싶은데 본인이 방송 토론에서 보여준 마지막 좀 충격적인 어떤 질문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비판 여론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지율이 한 자릿수도 유지 못할 수 있겠다. 그렇다 그러면 10%는 돼야지 선거 자금의 절반을 보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전혀 보존받아서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선거비 보존받는 거 이걸 말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그것만 얘기하기에는 좀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모습을 그렇게 보일까 봐서 아마도 사과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가장 본인이 지금 중요한 거, 급한 거 선거비 보존받을 수 있는 지지율을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징계안이 어떻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그 야당 의원 민주당을 포함한 제 정당 진보 정당에서 21명의 의원들이 지금 국회의원 징계안을 발의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국회가 열리면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반발도 나오기도 했고 이준석 후보가 오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연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에 대한 노출을 높이면서 본인의 어떤 지지율을 제고하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다고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모든 방송들이 또 기자회견 현장을 또 연결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놓고 보면은 이게 완전한 사과도 아닌 것이 본인이 결국은 나 잘했다라고 어디 혐오 발언이 있냐 이런 식의 기자회견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인 어떤 언론 플레이 아닌가 소위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당원들에게 얼마 전에는 완주합니다. 11만 명한테 메일인지 문자인지를 발송했다고 하는데 당원들에게 거두절미 사실 부적절한 표현으로 다 제 불찰이다 이런 표현을 그런 표현을 대국민 사과를 해야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는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이었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그 당원들한테 보내는 것만큼도 지금 국민들에게는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그 메시지는 미괄식인 것 같습니다. 두괄식이 아니고요. 사과보다는 마지막 15%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의 방점인 것 같아서
이것도 과연 진정성이 있는 사과였는지도 좀 의심스럽고요. 특히 그 토론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들은 그 전날 뭐 유세 일정도 취소하고 토론 준비에 매진했다고 했는데 분명히 다 의도된 것이고 본인도 돌발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혁신당 내부에서 그 누구도 그 질문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문제의식을 아무도 갖지 않았다는 것, 혹은 제기했으나 후보가 괜찮다고 뭐 우긴 것인지 정황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나이가 젊다고 진정한 세대 교체이냐. 압도적 새로움이 아니고 압도적 구태, 압도적 경악스러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쇄도하고 있고 민간인들도 그리고 변호사들도 고소고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해야죠. 그리고 방송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묵음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과연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 기자회견의 태도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준석 후보의 제명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 오늘의 이준석이 내일의 당신이 될 수 있다고 호소를 하면서 왜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발언에 침묵을 하는가? 입장이 대체 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뭘까요? 나경원 의원이 왜 이준석 후보를 이렇게 감싸고 도는지 저는 그 이유부터 먼저 알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이준석 후보의 이런 질문, 발언이 적절했다고 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느 보수 패널의 이야기처럼 문제가 없다면 집중 유세 할 때마다 그 얘기 하고 다녀라, 뭐 이런 얘기까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비판을 수위를 높여가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던데, 그렇다면 이 말이 적절했는지부터 일단 나경원 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다고는 했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예.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지만 민주당의 태도가 문제다. 그렇지만 뭐 제명은 막아야 된다. 아니 다수가 제명에 찬성을 하면 제명되는 것이죠. 그걸 왜 막아야 되는지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나서서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성 의원들에게 왜 침묵하느냐, 또 그 민주당 쪽에서도 왜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침묵하느냐, 서로 사실 공방이 있긴 합니다. 그 사건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여성 의원들이 뭐 필요하면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뭐 그런 입장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아들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이재명 후보가 공식적으로 어떤 공식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아들의 어떤 잘못을 감싸거나 이를테면 뭔가 그 재판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 바꾸거나 뭐 이런 어떤 상황이 있었다면 그거는 정말 더 추가적 비판을 받을 만하죠. 그런데 그런 일도 아니고 아들이 작년에 결론적으로는 그 벌금형을 받게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일이 사실은 2019년, 20년에 있었던 일인데 무슨 추가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도 아니잖아요. 그 부분 가지고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 그런 표현 또 실제로 하지 않은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건 정말 반드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것인데 나경원 의원은 본질을 비틀고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짚어야 될 것은 이준석 후보의 그런 언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여성 관련된 성 관련된 비리나 추행이 있을 때 좀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계속 뭐 하지 못하는 모습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안희정 도지사, 오거돈 이제 부산시장도 마찬가지죠. 이분들 다 성추행 관련된 비위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만 그때는 이제 단호하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개선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 후속 조치로 오면 결코 제대로 어떤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던 민주당의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전부 다 일극 체제에서 이재명 후보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하고요. 만약에 거기서 일극 체제가 아닌 민주적인 정당이었다 그러면 누군가는 얘기를 했겠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을 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얘기도 전혀 안 나오고 있다는 게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제명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제명은 이 사안으로 만약에 제명이 된다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이제 비난을 하고 책임을 하고 비판할 수 있죠. 하지만 제명한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 발언을 했다고 제명한다면 과연 앞으로 제명의 이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낮아지게 될 것이고 이와 준하는 어떤 발언을 할 때마다 그러면 전부 다 줄줄이 다 제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건데 과연 제명까지 갈 것인가? 이거는 정치적 사안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제명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책임만 더 오히려 키워지는 그런 역작용도 생길 수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잠깐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종료돼서 이에 대한 집계가 나왔는데요. 투표율 34.74%로 기록이 됐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36.9%였는데 2.16%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고요. 예, 말씀하시던 거 말씀해 주시죠. 네, 사전투표율이 오히려 조금 내려갔네요. 특히 국회의원 징계안이 이제 발의가 된 상황이고요. 그게 국회 윤리를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어떤 징계안에 대해서 상정을 하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미리 갑을 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명을 하려면 200표가 필요한데 이거 마치 이제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 숫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다수당이라고는 합니다만은 많은 숫자가 모자라죠. 국민의힘이 함께 동의해야 가능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갈 길이 먼 일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저는 이준석 후보가 진정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나경원 의원이 체포영장 집행할 때 그 앞장서서 이렇게 했던 분이고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던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시체 말로 핏대 올리며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제명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합당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인지 얘기할 뿐인지 그런 문제제기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볼까요? 대통령 후보 배우자 자격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설란영 씨는 전자부품회사 노동자 위원장이었어요. 김문수 씨가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 이렇게 험하게 살다가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죠. 경기도지사 사모님이 됐어요. 더더욱 우러러보겠죠.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지금 이렇게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본인은 그렇지 않은 거 이제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예. 여성은 배우자와 결혼을 통해 고양되는 존재입니까? 부인은 남편의 지위에 따라 가치나 지위가 결정됩니까? 그 입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말했습니까?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표독한 소위 진보 진영의 가면이 이제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또는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성들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걱정과 경계를 가지고. 네, 유시민 작가가 왜 이러는 걸까요? 글쎄요,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충성 경쟁에서 본인이 밀린다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강성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죠. 그리고 지금 저 말 속에는 설랑 여사에 대한 그동안 평소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설랑 여사가 고졸인데 남편인 김문수 후보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설랑 여사가 굉장히 남편 덕을 보고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어떻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이 고졸입니다. 그리고 권양숙 여사는 중졸이죠. 자, 그런 분을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존경한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했다, 권양숙 여사를 존경했다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내심은
이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겠구나라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성 비하 발언이고요. 1,500명 노조원의 노조위원장을 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폄훼 발언이다. 그리고 또 하나 학력 차별이다. 본인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고졸인 사람에 대해서 좀 낮춰보는 듯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그냥 할배를 하면서 그런 말도 했었거든요. 이건 노인 폄하 발언이죠. 이렇게 이제 유시민 작가가 지금 선거가 며칠 안 남은 상황인데 저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선거운동 하신 분들에 비해서 자기가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 넌 한 게 뭐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뭔가 공을 세우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저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와 양대 노총에서도 비판 성명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저라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대 이제 대통령 후보 부인들 중에서 상대 후보의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설란영 여사가 이제 그걸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오랜 세월 노조위원장도 오래전에 했고 노동운동하는 이제 부부가 함께 그런 그 운동을 해오면서 동지적 관계로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노조에 대한 폄훼 발언도 설란영 여사가 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문제까지를 짚고 이건 좀 부적절했다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발언들은 매우 부적절했고요. 저는 유시민 작가가 어떤 의도에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김유정 민주당 국민화합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경북 포항에서 이착륙 훈련 도중 추락한 해상 초계기는 사고 직전 불과 몇 초도 되지 않아 지면을 향해서 수직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군은 사고 1분 전 교신 기록에서는 비상 내용이 없었다며 회수한 음성 기록 저장 장치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이륙 이후 고도를 높여가던 흰색 항공기. 고도 900피트에 다다랐을 때쯤 순간적으로 기체 몸통이 90도 방향으로 회전하더니 조종석이 지면을 향한 채로 내리꽂힙니다. 해군 해상 초계기 P3CK가 어제 낮 1시 49분 비행 도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하는 모습이 CCTV 화면에 잡혔습니다. 비행 도중 활주로를 접촉한 뒤 재상승하는 과정을 3차례 반복하는 이착륙 훈련 중이었는데 두 번째로 이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해군은 사고 1분 전인 낮 1시 48분 항공기와 관제탑 사이에 마지막 교신이 있었는데 활주로를 따라 비행하겠다는 허가 요청만 있었을 뿐 비상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바람은 시속 24km에 유관 비행도 가능할 정도로 기상은 양호했던 상태로 기록됐습니다. 사고기인 P3CK는 미국에서 1966년에 처음 생산돼 동체와 엔진을 사실상 새로 교체한 뒤 2010년에 해군으로 인도됐고 2030년에 퇴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비 주기에 따라 2021년 8월까지 285개 품목을 점검했을 당시에는 별다른 이상은 없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해군은 일단 사고기와 같은 P3 계열 초계기 비행을 전면 중단하고 구축함과 해상 헬기 등으로 정찰 공백을 메운 뒤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고 기종인 P3 해상 초계기의 비행을 중단 조치했습니다. 해군은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관제탑에 저장된 항적 자료와 조종석 간 대화 기록이 담긴 음성 녹음 저장 장치를 회수해 사고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해군은 어제 포항에서 발생한 초계기 추락 사고 순직자들에 대한 장례식을 해군장으로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군은 포항 해군 항공사령부 체육관에 합동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순직자는 다음 달 1일 영결식을 거행한 뒤 대전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비화폰 서버 이미 제출 작업을 완료한 경찰은 한덕수 전 총리 등 내란 혐의를 받는 당시 국무위원들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 등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고 관련 문건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경찰특별수사단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를 이미 제출받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기간은 지난해 3월 1일부터입니다. 특수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 일부를 먼저 확보했는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지난해 3월분부터 기록을 추가로 제출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26일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했는데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비화폰 기록을 바탕으로 이들이 계엄 관련 내용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알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계엄 당시 국무회의장과 대통령 집무실 복도의 CCTV 영상도 이들에 대한 수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 전 총리 등은 계엄 관련 지시문건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좀 보질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이들이 계엄 관련 문건 등을 미리 살펴본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에서 실제와 다른 주장을 한 거라면 내란죄는 물론 허위 증언 혐의도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린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관계자들이 비화폰으로 소통한 기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경욱 기자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경찰에 이어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호처의 협조를 받아 전체 서버에서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가져오는 임의 제출 형식입니다. 계엄 논의 시작 시점으로 꼽히는 지난해 3월 이후 비화폰 통화 내역, 계엄 당일과 계엄 전후 대통령 집무실 CCTV 영상이 주된 확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증거로 낼 예정인데 비화폰 통화 내역이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물증이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4차 공판 당시 검찰이 통화 내역도 없이 진술만 믿고 있다며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주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군 사령관들 사이 구체적인 통화 내역이 확보되면 이 같은 주장을 탄핵할 수 있을 거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들을 진행 중인 계엄 후속 수사에 활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내란 사건 재판부에 비화폰 서버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황. 이번 임의 제출을 통해 어느 정도의 자료를 확보할지 미지수인 만큼 영장 발부 요청도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25% 자동차 품목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지난달부터 대미 수출 부진이 본격화됐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달 소비와 투자는 물론 전 산업 생산도 감소했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는 석 달 만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대미 수출 자동차에 25% 품목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지난달, 자동차 대미 수출은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현대차그룹 미국 조지아주 공장도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이 4.2% 줄면서 5달 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수출도 감소했는데 미국 현지 자동차, 특히 전기차 생산 공장 가동이 시작됐고 관세 효과도 일부 혼조된 결과 자동차 생산이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반도체도 한 달 전 생산이 크게 늘었던 기저효과로 2.9% 줄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전산업 생산이 한 달 전에 비해 0.8% 감소하면서 석 달 만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내수 지표인 소비와 투자도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가 통신기기와 컴퓨터,
위복 등을 중심으로 0.9%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와 공사 진척도인 건설 기성도 2달 연속 줄었습니다. 결국 지난달 국내 산업은 지난 1월 이후 석 달 만에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 현상을 보였습니다. 다만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앞으로 경기를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석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1, 4분기 정도에 바텀을 치고 좀 완만하게 올라갈 거다. 건설 경기는 지난 그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았던 그때 굉장히 올랐던 과잉 투자가 특히 지방 중심의 과잉 투자가 이제 해소가 하반기에 저점을 찍으면서 좀 올라가지 않겠냐.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새 정부 경기 부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금요일 밤 선선한 날씨 속에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6.5도, 자정에는 19도로 출근길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이자 봄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9도, 대전 28도, 대구 28도로 더위가 주춤했던 동쪽 지역에서도 다시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휴일인 모레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국적으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1대) 대선 사전투표율이 34.74%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관위 집계 결과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439만여 명 가운데 1,542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율은 36.9%를 기록했던 지난 대선보다는 2.1%포인트가량 낮지만 31.3%를 기록했던 지난 총선보다는 높아서 역대 두 번째 최고치입니다. 지역별로는 56.5%를 기록한 전남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25.63%에 그친 대구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 마지막 3차 TV토론에서 폭력 표현을 사용해서 논란을 빚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의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의 성접대 의혹을 다시 소환하며 맞불을 놨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온 가족을 대상으로 비난전에 가세하며 이전 투구 양상이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대선 TV토론 중 여성 신체 폭력 표현을 인용해 논란이 된 이준석 후보가 당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모든 게 의혹이 앞선 자신의 불찰이라는 겁니다. 논란 이후 잇따라 내놓은 사과 메시지엔 선거 막판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그러나 대통령 후보 가족을 검증하는 건 필요하다며 자신의 제명안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를 제명하겠다고 하면 물론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보도 지침을 만들어 겁박하고 이른바 민주파출소를 통해 카톡 검열, 유튜브 검열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준석 후보를 겨냥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이른바 성접대 의혹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게 아니라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된 거라며 과거 의혹을 다시금 꺼내들었습니다. 만약 해당 의혹이 공소시효 이내 제기되었다면 어쩌면 지금의 이준석 후보라는 단어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없었을 겁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대국민 호소의 형식을 빌려 이재명 후보와 그의 가족을 싸잡아 비난하며 싸움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아들의 반사회적 행동 또한 사과는커녕 엉뚱한 곳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민을 잘 살게 하는데 털끝만큼의 진심이 있겠습니까?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아들의 불법 도박 등에 이미 사과했다며 내란 심판 선거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맞섰습니다.
대선 TV 토론으로 인해 불거진 네거티브전 논란이 막판 선거 양상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갑작스러운 조기 대선이라지만 후보들의 정책 대결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진보 진영의 대표적 스피커로 통하는 유시민 작가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씨의 학력 등을 거론하며 내놓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망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고 민주당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방송인 김어준 씨와 함께 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란영 씨와 관련한 대화를 나눕니다. 앞서 설 씨는 노동자 단체 외모 폄하 발언 등이 논란이 됐는데 유 작가는 최근 설 씨가 보인 행보의 이유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김문수 씨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설란영 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노동운동을 하다 만난 김 후보 부부의 학력 차이 등을 비교한 것으로 설 씨가 혼인을 통해 자신이 고양됐다고 느낄 거라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이제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당장 국민의힘에선 친민주당 진영에 비뚤어진 선민의식이 드러난 시대착오적 천박한 망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 후보 본인도 설란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란영이라며 여성 노동자 학력 비하를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형적인 진보 위선자들의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학벌에 대한 차별, 그리고 노동운동에 대한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폭력 발언을 그대로 옮겨 파문을 일으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공세에 가담하며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 검증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진화에 나섰는데 확전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또는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성들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걱정과 경계를 가지고 이준석 후보 발언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설화까지 더해지면서 각 후보 캠프에선 선거 전 막판 돌발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여사를 비난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여성 혐오이자 노동자 멸시, 엘리트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후보는 총명을 내고 김 후보에게 노동운동을 팔 자격이 없듯이 유 작가 역시 여성을 노동운동의 조연으로 치부할 자격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유 작가 발언을 보면 노동자들을 무지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음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실현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개혁신당 쪽에서 단일화 관련 만남을 요청해 왔다고 공개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단일화가 무산됐다고 인정하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미련을 두는 모습이라 줄다리기는 막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은 YTN 라디오에 나와 개혁신당 쪽에서 사전투표 첫날 일정이 마무리된 밤에 만남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만남 시간과 장소까지 정해 연락을 해왔다가 장소 변경 요청이 있었고 결국 회동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저녁 9시에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준비하던 중에 9시가 되기 전에 장소를 변경하자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는 곧바로 회동 자체를 취소하는 통보를 받아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단일화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 중인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고 개혁신당은 즉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회동 얘기를 전혀 들은 게 없다며 거간꾼들의 잘못된 의사전달로 평가절하했습니다. 선거를 하다 보면은 중간에 거간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말을 옮기고 이러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의사가 전달되거나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혀 금시초문인데 왜 김재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국민의힘도 공식적으로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는 무산됐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그러나 단일화는 어려워졌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전투표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도 단일화에 매달리는 국민의힘에 대해 대선 때만 되면 사람을 데려와 표를 구걸하려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사람을 키우지 않고 대선 때만 되면 외부 사람을 데려와서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한계 정당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만만한 제3후보를 흔들어 주저앉히고 공짜 편을 얻어가려는 구걸 정치 집단입니다. 끝난 듯하면서도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후보 단일화 줄다리기는 본투표 전날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혐의가 있는 사전투표 사무원 60대 여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어제 낮 12시쯤 서울 대치이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뒤 오후 5시에는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맡은 A씨가 투표 절차를 방해할 의도로 배우자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경기 부천시 춘희동에 있는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 영상을 중국 SNS 도우인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중국에서 귀화해 한국 국적과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오늘 아침 7시쯤 경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화성시갑 선관위에 사전투표한 보관장소 출입문 봉인지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봉인지가 인위적으로 훼손된 건지 자연적으로 떨어진 건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되면 본격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이재명 후보 또 김문수 후보의 유세 장면 보내드렸는데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지금 유세를 하고 있어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준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참 민주당이 재밌는 도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살다 보면은 정치하다가 제가 얼마나 유명해지려고 이제 국회의원 제명까지 시도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가서 이재명 후보가 강원도인가요? 예, 강원도인가 가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에 대해 가지고 뭐 자신의 불찰이라고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준석이 왜곡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 범죄 일람표라고 하는 문서 많이들 보셨죠?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대한민국에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러운데 저는 우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싹 바꿔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며칠간 드러난 민주진보 진영의 위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어제 갑자기 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전 타이틀이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신이 뭡니까? 사실 소탈하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계급장 떼고 붙자, 그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항상 살아오셨던 방식이고 정치를 이끌었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정작 노무현 재단의 전직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머릿속까지 학벌주의와 계급주의에 찌든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른 후보님 얘기지만은 김문수 후보님이 오히려 노무현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솔직히 제가 김문수 후보님 얘기하려고 올라온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부인에 대해 가지고 장인어른이 좌익 활동을 했다, 이런 걸 지적하는 사람에게 내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다, 그리고 아이 낳아서 잘라 기르고 살고 있다, 그 말이 노무현 대통령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던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문수 후보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본인의 아내를 사랑한다, 그리고 아이 키우면서 잘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위선과 거짓에 쌓인 민주진보 세력이 지금 본인들이 독재에 맞서 싸웠던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독재를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준석! 오늘 이준석을 제명하겠다고 하는 것에 더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언론 보도 지침 비슷하게 내렸습니다. 이준석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보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에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자, 언론사 기자 9명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내용이 허위인지를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며칠만 버티면 본인들이 뭉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정말 입으로도 옮기기가 너무 어려워서 순화시켜도 제가 사과해야 될 정도의 그 발언, 누구 발언입니까? 저는 제가 일부러 특정하지 않고 제가 사례를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기준을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겁니까? 이럴 때는 표로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준석! 대한민국이 이제는 위선의 가면 쓴 세력이 아니라 정말 국제적인 기준과 통용되는 새로운 그런 문화를 가진 세대에게 대체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월의) 마지막 날이자 주말인 내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 29도, 대전 28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오늘 동풍이 불며 더위가 주춤했던 대구도 내일은 28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반소매 차림이 어울리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가벼운 겉옷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민족 4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입니다. 1년 중 양기가 가장 강한 날로 본격 여름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농촌에서는 모내기를 마친 후 풍년을 기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현재 강릉에서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20주년을 맞아 더욱 특별한 단오제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애군을 털어낸다는 청포물의 머리 감기 체험, 단오신에게 바치는 신주와 수리치떡 맛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주말 동안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휴일인 모레까지는 맑은 하늘 아래 볕이 강해 덥겠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하늘빛이 흐려지겠고요. 대선일 오전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선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중북부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